저는 서민 교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서도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영화 기생충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영화 기생충은 진짜 기생충을 다룬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빗댄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참고인으로 저희가 그 채택을 요청했을 때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네. 네. 반대 사유가 여당에서 기생충을 전공하는 학자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네. 그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때 이제 기생충학을 한 게 조금 후회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학이라는 사유가 이제 참고인이 안 되는 사유라고 해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인이 꼭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거부가 된다는 건 약간 저에 대한, 그러니까 기생충학에 대한 그 모독이자 기생충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생충이 사실 말을 안 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닮은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연구한다는 거에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거부 사유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요즘에 그 정치 사회 전반의 분야에 걸쳐서 네. 어떤 칼럼을 쓴다거나 네. 사회적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이 알려졌을 텐데 기생충 학자라서 채택이 안 된다. 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네, 동의하시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이제 기생충학자가 아니라 이제 조국서 저자로서 그냥 나온 거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서 교수님께서는 노사모 출신의 칼럼니스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당시에 노사모 활동으로 또 노사모 활동을 거쳤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였기 때문에 어떤 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게 더 관심을 끌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친조국 인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이색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노사모 출신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한 번도 진보의 편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죽을 때까지 이제 진보의 그늘 안에 살겠고 진보를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2019년 이제 9월에 그러니까 8월 정도에 이제 소위 조국 사태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믿었던 진보의 모습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래서 그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뭐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특권층을 대변하는 뭐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응축적으로 교수님, 네. 그 조국 사태 그리고 조국 사태에서 조국 씨를 옹호하는 그런 분은 가짜 진보라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그분의 의혹이 이제 뭐 재판 결과도 뭐 나왔지만 사실로 드러난 것도 굉장히 많은데 뭐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꼭 법을 위반하기 떠나서 도덕적으로만 봐도 그분을 응원하는 거는 진보의 참모습이 아니죠. 네. 가짜 진보, 위선이다 이런 네. 말씀 같은데요. 네. 자, 노사모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차이가 좀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이제 잘못했을 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이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아주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언제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대통령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이 거의 뭐 국민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감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존함을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블로그에서 나름대로 이제 비판을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말을 섞을 때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네. 항상 이제 뭐 잘못 얘기했다가 공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나를 버려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렇지만 얼마 전에 그 방역 이제 그 전직 참모분들하고 이제 거기 뭐 모임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5명이 이제
5명이 모였는데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역수칙 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 대통령께서 흔쾌히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제 범칙금 10만 원을 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제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수칙을 잘 지키는데 우리도 잘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이제 코로나를 더 잘 열심히 견딜 텐데 대통령은 이제 뭐 공인이니까 이제 빠진다 이렇게 돼버려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나는 진짜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은 좀 사과를 하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별로 이렇게 사과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만 좀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좀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교수님 조금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비판을 하게 되면 뭔가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이거는 과거의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정권 그 시절 그 모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박근혜 정부를 이제 비판하는 칼럼을 많이 썼었는데 그때 글을 잘못 쓰면 이제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돌려각이라고 이제 비판하는 척, 그러니까 칭찬하는 척하면서 이제 욕하는 그런 칼럼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이제 그런 칼럼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서민 교수님이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아마도 문재인표 검찰 개혁 그리고 조국 사건 때문에 문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법사위에서도 아마 교수님 글 때문에 좀 일종의 마음의 상처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도 과연 조금 마주보고 이야기하시는 게 쉬울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네. 네, 그분에 대해서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세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네. 그새 까먹었네요. 우선 문재인표 검찰 개혁과 조국 사태 때문에 문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본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제 그 원래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제 뭐 검찰의 그전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그리고 뭐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이제 수사를 하는 게 이제 검찰 개혁의 진정한 요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재인표 검찰 개혁은 그것과 전혀 맞지 않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국회의원 어떤 여당 국회의원 한 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날선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는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좀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제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한다.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분이 또 나이도 젊은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선, 3선 뭐 하고 그러려면 조금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비판을 한 것이지 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정 있는 비판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이번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권이 원하는 검찰총장은 아마 다른 분이셨겠지만 그분이 인선에서 탈락하셨기 때문에 그 남은 분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정권의 마음에 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후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오늘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와주신 뭐 김필성 변호사님이나 서민 교수님이나 전부 다 후보자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답변하고 문답하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든지 아니면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러한 어떤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서민 교수님이 노사모 활동을 했느냐, 칼럼을 왜 쓰느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한 어떤 질문들만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바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두 분이나 또는 이 방송을 보면서 후보자와 관련된 검증에 대해서 과연 두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관한 내용으로 계속 이런 질의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도 송구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아무런 어떤 근거나 전문성 없이 그냥 참고인의 입을 빌려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여당에 대한 그냥
시중의 이야기, 떠도는 이야기를 비난하는 용도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적절한 좀 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적어도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에 적절한 맞는 그런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7분이라고 하는 질의 시간을 다 쓰셨는데 7분이라고 하는 질의 시간 대부분 다 전부 다 참고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라든가 참고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를 묻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인사청문회 목적에 맞게 좀 질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서민 교수님께 물어본 것은요. 그 김오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부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반적인 눈높이는 어떨까 이것 때문에 여쭤봤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표 검찰 개혁이라는 주장이 2019년 가을 조국 사태로부터 굉장히 이상한 것이다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물어봤다. 네. 그리고 누구나 질의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청문회 시작 즈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능력 측면에서 검증할 수 있게끔 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100번 양보하여 박준영 변호사는 정인으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참고인 한두 분 필요하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패키지로 주장을 했는데 서민 교수를 참고인으로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김오수 후보자가 누가 봐도 정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정평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냐면 김오수 총장감이 아니다. 그러나 이성윤보다는 낫지 않냐. 지금 뭐 이런 식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과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걸 가지고 상대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힘 있는 집권 여당에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시시콜콜 시비를 또 거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다. 귀한 시간 내신 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말씀할 수 있는 장은 열어주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평론 네. 이제 이런 역할도 하고 계셔서 네. 이제 그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김오수 검찰청장 후보자의 적격성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인터뷰 기사를 이제 보니까요, 교수님께서 이제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정치 권력에서 독립해서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인터뷰하셨거든요. 네. 예, 그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동감하시는 거죠? 예, 뭐 그 대통령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하신 말씀이고, 뭐 대통령 뜻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구나라는 걸 네. 깨달았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씀하셨는데. 검찰 개혁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그러니까 검찰이 뭐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제일 잘하는 집단인데 그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수사권을 뺏는 작업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됐고,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개혁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검찰 개혁은 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못하게 무력화하는 것이다. 네, 권력 수사 무력화가 네. 검찰 개혁의 목표로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에 다들 염증을 느끼고 있고, 검찰 개혁이 되게 희화화된 게 뭐 웬만한 범죄자들이 이제 뭐 어떤 단체 같은데 이제 뭐 재판에서 구속되니까 검찰 개혁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시중에서 검찰 개혁이 희화화된 거는 이 정권이 검찰 개혁을 이제 뭐 그냥 잘못 사용한 그 검찰 개혁을 그냥 잘못한 그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5월 10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네.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일 높은 분이 이제 검찰총장인데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밑에 있는 일개 법무장관에 의해서 1년 내내 진짜 린치를 당하는데 저는 사실 검찰총장이 이렇게 불쌍해 본 적이 일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검찰이라는 조직이 저렇게 힘이 없는 조직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는 거는 오직 그냥 서민들한테만 그렇게 보일 뿐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국은 네. 이제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청와대를 겨누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네. 대통령의 불편한 속내가 드러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 북한에 원전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나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통령께서는 당신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거와 전혀 동떨어진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 언론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에서 이 경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을 고소한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 대통령은 이제 당신의 신기를 건드리는 그런 수사나 그런 걸 비판에 대해서 별로 관대하지 않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전 본 의원의 이제 질의에 대해서 김호수 후보자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하냐 이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는 그렇다고 대답하셨거든요. 네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네.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총장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다시 이제 회자가 되는데요. 그 당시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쿨한 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일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는 이제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을 이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사해서 결국 이제 구속까지 시켰는데 그게 과연 지금 정부 같으면 가능했겠냐? 전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측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공수처라는 게 이제 검찰 개혁의 요지였던 이유가 검찰이 힘이 없어서 권력이 센 사람들을 수사를 못하니까 공수처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수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공수처는 오히려 변질돼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 사건을 낚아채서 우리가 수사할게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규영 검사라든지 이성윤 지검장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래 공수처가 검사들의 저승사자여야 되는데 오히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진짜 검찰 개혁이라는 게 대체 뭔지 왜 공수처는 왜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그 남부지검에 있던 이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추미애 장관이 해체를 했다가 네. 며칠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발표한 검찰 수사 직제 개편안을 보면 이걸 다시 또 부활하는 이러한 지금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증권범죄 합수단이 남부지검에 있었는데 그게 각 증권 전문가들끼리 드림팀을 만들어서 증권 사기범들을 이제 추적하는 그래서 증권 사기범들한테 거의 저승사자로 불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 같은 그런 굵직한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체한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라고 하셨냐면 민생을 수사한다. 이제 이런 검찰의 민생을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증권 사기 같은 거기에 이제 전 재산을 전 재산을 갖다 탕진한 그런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야말로 진정한 민생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는 지금도 미스테리한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 권력을 봐주기 위한 게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뒤늦게나마 그걸 다시 살린다 그러는 것도 되게 좋은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는 검찰 개혁이었다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합수단의 해체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옵티머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초에 불기소돼서 그 이후에 투자금이 많이 몰렸고 사기 사건이 크게 터졌는데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했던 책임자가 윤석열이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예,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네, 당시 됐습니다. 아니, 네. 짧게만 네, 답변. 네. 많으니까. 김학의가 예전에 무혐의 된 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김학의 무혐의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분노했는데 나중에 박준영 변호사 말 들어보니까 김학의 무혐의 최초 사건 그 얼굴 나왔던 사건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 사건에 성접대 대해서 사건. 처음에는 분노했었는데 네. 나중에 박준영 변호사의 긴 글을 읽어보니까 그게 네. 무혐의 되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무혐의 지금은 잘했다 지금은 생각한다. 납득했습니다. 네, 무혐의 잘했다 생각한다. 네. 그리고 PD 수첩 사건 예전에 MB 정부 때 네. 아시나요? 광우병 보도했다가 PD 수첩에 MBC를 압수수색하면서 네. 기소했는데 무리하게 기소했는데 당시 수사팀은 일부가 바뀌었죠. 난 도저히 수사 못하겠다라고 나갔고 그래서 수사팀이 바뀌어서 기소했다가 결국 다 무죄 나왔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기소였죠. 당연히 네, 그거 알겠습니다. 네. 짧게. KBS 정현주 사장 사건 혹시 아십니까?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그거는- 분노했습니다. 네, 그건 잘못된 기소였다. 이렇게 굉장히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죠. 장자연 사건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장자연 사건은 제가 장자연 사건 사실 전문가인데요. 그 검찰이 잘했다고 진상이 따로 생각했는지만. 있는데 그건 검찰이 할 수 있는 한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검찰은 잘했다. 네, 잘했습니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실체적인 진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는 알겠습니다. 게 그 정도만. 네. 네. 자, 김봉현 씨 라임 술접대 사건도 알고 있죠. 김봉현 씨가 라임 사건에서 검사들 술접대했잖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네. 검찰에. 검찰이 건 잘못된 관행이다. 네. 그런데 일부 검사들은 99만 원 세트에서 다 불기소를 해줬어요. 그건 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고 지탄 받아야 마땅.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잘했다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나뉘는데 네.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네. 그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여쭤볼게요. 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해서. 저는 그 수사권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저는 먼저 이제 그걸 전제 조건이 경찰이 이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럴 만한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경찰에게 그러니까 그런 경찰 개혁 없이 네. 경찰에게 사건 중결권을 줘버리면 저는 이게 그 경찰들이 그러니까 경찰을 뭐 아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네. 경찰들이 토호들하고 엮여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찰은 경찰이 태생적으로 지금 권력에 약한. 여쭤볼게요. 경찰이 지금 라임에서 혹시 술접대 받은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 거 있나요? 경찰이 라임에 라임 사건에서 그- 증권범죄에서 술접대 받았던가요? 경찰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없죠. 그런 건 없지만 네, 경찰이 됐습니다. 뭐 딱그 정도만. 각종 비리에 연루된 거 네,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 그 상황의 현상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지 않는다라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전 그렇지 않죠. 뭐 군사정권 때도 많이 그랬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네. 그럼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는 갖고 계시네요. 당연히 검찰 개혁 해야죠. 네, 그럼요. 그 그럼 정도로만-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는 게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님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의 방안에 대해서는 뭐 조금 전에도 좀 뭐 말씀하셨고 필요성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검찰 개혁이 여지껏 왜 안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네, 어려운 문제예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이 여러 가지 측면, 여러 가지 이유 실무적이라기보다는 이론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냐면 검찰이 왜 문제인가? 검찰이 문제라는 사실은 사실 지금 이제 서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이제 정파나 누굴 지지하는가 상관없이 다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검찰 개혁이가 처음 나온 게 김영삼 대통령 때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검찰을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았고 사실 이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를 이게 중요한 이슈로 삼기 전까지는 검찰을 내버려둬야지 해결된다는 생각들이 사실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최근에 그 학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는 이유가 내부적 원인 때문인가 외부적 원인 때문인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찰은 내버려두면은 알아서 잘할 거다라는 식의 일종의 낙관론이 사실은 검찰 문제에 있어 주로 이제 지배를 했었고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출발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얘기도 거기 뭐 판결에 나오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의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대의기관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제일 중요하고요. 대의기관 중에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어떤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국회인데 국회에 모든 권력을 주지 않잖아요.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그리고 행정부도 국회를 견제하는 것처럼 이런 견제 구조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권력이든 내버려 두면 항상 부패를 하는데 그거는 검찰이라고 이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검찰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한다. 그래서 검찰을 지금 뭐 했던 것처럼 뭐 지금 예를 들어 뭐 총장이 사실 이런 문제가 사실 되는 이유도 이거를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쪽으로 사실 검찰개혁 얘기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지금 이 정권에서는 그 문제를 깼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했다라고 보십니까? 그 수사가 봐주기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정윤회 문건 나오고 했을 때 그 검찰이 무혐의했는데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 뭐 정윤주 사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네. 검찰이 권력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권력층만 수사하는 공수처 같은 게 따로 있든지 아니면 아니면 검찰이 뭐 그러니까 인사 같은 게 대통령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인사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그 불이익을 안 받는, 그러니까 수사를 떳떳이 해도 불이익을 안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검찰 내부에서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검찰에게 인사권을 주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 같다 이렇게 그 결론이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검찰의 논리고 검찰 저는 내부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검찰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인사권을 다른 좀 잠깐, 대통령 말고 투명한 잠깐 들어보시죠. 네. 예,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검찰은 행정부 조직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요. 그러면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다는 것도 우리 헌법 체계상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과연 검찰총장 네. 지명해야 그러면 되는지.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 안 했다 계속 얘기하는데 윤석열 장모와 윤석열 부인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공소시효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윤석열 장모도 제가 사건 많이 들여다봤는데 사실 저는 그 장모 사건은 왜 그렇게 이성윤 윤석열이 잘했다고 지검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압력을 행사했으면 잘못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문제될 게 뭐냐 이런 마음인데요. 아니요, 그걸 제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네.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한 네. 논의가 많았습니다. 네. 사실은 형사 피해자가 아닌 상태에서 네. 지금 법무부와 검찰에서 불법 출금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기본 시각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뭐 서민 교수께서도 많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 같은 게 그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이제 나타내는,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이제 현 정권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장자연 사건하고 김학의 사건 이 두 가지 정도를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조사를 이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찰이 그냥 잘못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나온 비디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디오를 보면 그게 성폭행의 증거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그건 성접대는 맞는데 성폭행은 아니었고, 그나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김학의 그분이 이제 그냥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제 붙잡혔는데, 어쨌든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앤다고 하면서 그걸 검찰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세력이 그 허위 공문서를 조작해서 어쨌든 그냥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못 나가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는 검찰 개혁이 과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뭐 서 교수님 말씀대로 네. 실체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된다. 특히 국가 기관에서 네.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고 법을 위반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거야말로 그것이 독재다라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의견은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하면 네. 이제 그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성과를 내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이 부담이 돼서 이제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뭐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동의합니다. 대통령께서 콕 찍어서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라 네. 이러면서 말씀을 내주셨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법무부나 네. 그 뭐죠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네. 법에도 근거 없이 네. 그 김학의 장관을 출국 금지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네. 뭐 그-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사건을 이제 외부로 알려지기, 그 사건이 알려지기까지 그 검사, 그러니까 해당 사건을 이제 외부로 알린 검사가 겪어야 됐던 고충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견디면서 진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준 그런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검사들이 이렇게 신뢰를 좀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박범계 법무장관이 네.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불법 출금 외압 의혹으로 기소가 되면서 이제 직무 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징계와 재판은 별개다. 네네. 그러면서 왜 하필 절차적 정의를 세우는 시범 케이스가 김학의 사건이냐 하고 뭐 의문을 제기했는데 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말로는 제일 최악의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은 법을 만인에게 공평하게 이제 적용해야 되고 그게 설사 우리 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우리 편이니까 이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청와대 하명 선거 네. 개입 사건 같은 경우 네. 공수장 공개를 거부했죠. 네, 근데 맞습니다. 또 정인이 사건이 나니까 공수장을 또 공개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네. 그러니까 권력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정보 공개를 안 하고 그렇지 네. 않은 사건은 정보 공개하고 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시탑이라고 하고요. 네. 이와 같은 행태가 결국은 이 정부에서 네. 특히 그 법치주의에 상당히 그 위해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뭐그 공소장이라는 게 뭐 다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뭐 권력층의 사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소장이 공개돼서 국민들이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판 들어가면 점사가 읽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히 비밀로 될 것도 아닌데 그거 당장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거는 정말 비겁한 행위고요. 그런 것들이 왜 울산시장이나 뭐 그런 정권 관련된 일들, 뭐 유시민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들에만 적용되는지 저는 진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박범계 장관이 또 이성영 검사장에 대한 네. 그 불법 출구 외압 사건 공소장 이부 공개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네. 분노하면서 진상 규명을 뭐 강하게 요구했는데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검사들이 보지 말라는데 이제 봤으면 그건 잘못한 거지만 근데 거기서 글쎄요 그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그런 법무장관의 명을 과연 검사들이 따를까 저 같아도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법무장관이 좀 편향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검사들이 지금 법무장관을 과연 얼마나 존경할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말씀하셨습니까 장자연 사건의 전문가인데 거기에 네. 대해서 사실 말씀이 많았는데 네. 보니까 우리 김영민 의원께서 네. 충분하게 답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보시죠. 예, 뭐 흔히 장자연 사건이 이제 뭐 어떤 보수 언론 사주가 이제 성폭행을 해서 이제 뭐 그분이 자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 윤지호 사기극과 그 공범들이라는 책에서 그 사건을 좀 파헤쳤는데 그 사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실명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떤 배우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장자연을 이용했습니다. 그 장자연을 이용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자기가 배우로 뻗어나가는데 이제 그게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한 장자연 씨가 이제 장자연 문건을 돌려달라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나중에 이제 결국 목숨을 끊은 사건이고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고요. 어쨌든 되게 안타까운 사건은 맞는데 이게 엉뚱하게도 이제 특정 보수 언론을 공격하는 그 무기로 사용됐다는 거가 저는 이제 되게 그 사건을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자기가 유리한 것만 보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김학의 같은 경우도 김학의 사건도 검찰이 김학의 영상을 보고 나서 김학이라는 걸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얼굴이 김학인 거를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냥 뭐 되게 그냥 넘어간 것이지 그게 얼굴을 몰랐
몰랐다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조리돌림을 하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네.